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국의 기적의 가운데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이번 태극기 집회에 희생당하신 열사를 위해서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식적 유세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 당대표이신 권영애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정말 참혹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더 결기와 애국심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오늘 우리 새누리당 후보 조원진 후보의 단순한 유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결의를 이곳에서 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1998년 이 서울구치소와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악랄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저 안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시 친북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으로 그 국민에게 속죄하고자 발목 자살을 기도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바로 3일 만에 이 구치소로 끌려왔습니다. 저를 연호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호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6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마치고 몸에 꽂은 주사기를 뽑기도 전에 무조건 이 구치소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2년 2개월, 요 옆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2년 1개월, 도합 4년 3개월 동안을 저는 이 서울구치소와 안양지역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는 역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들도 이곳에 왔었고, 저거 와 있는 동안에 저거 안기부당을 할 때 잡아넣었던 간첩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었다는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들 한번 되새어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재판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에 제가 집어넣었던 30년, 20년 간첩활동을 했던 그자들이 먼저 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여기에는 국고법 위반자 또 아니면은 참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까지 왜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계셔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 보복 또는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좌익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정권만 잡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우익 보수 애국 세력들을 이 감옥에 넣는 이 악순환은 우리 조원진 후보를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조원진 세 번까지만 하기로 우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야 하고 법치가 바로 서야 되고 정말 이곳에서
저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잡범들과 함께 계실 저 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곳에 있을 때 2년 동안의 겨울을 지나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사정과 조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한겨울에는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볼펜이 얼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희는 4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 국가를 보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을 운동설화를 거쳐서 발이 동동 부어 터지는 것을 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절규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한문에서의 외침이 이곳 구치소에까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원하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가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한때 생겼다가 없어지는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켜지고 태극기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비 보수 안 됩니다. 확실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이 조원진 후보를 발견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국군이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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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필요하지만은 저 첫 번째 자격은 확실하게 안보를 제1의 기조로 삼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보에 관한 한, 국방에 관한 한, 제가 이 마지막 저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이 조원진 후보를 보필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 우리 후보님 외에는 누구의 이름도 연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따라 마음을 울리는 권영애 대표의 연사입니다. 자, 오늘 이 집회가 우리가 정말 참혹한 유세입니다. 구치소 앞에서 있는 이만큼 정당 유세로 하면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래도 불러야 하고 또 로고송도 나와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그와 같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맞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북도도 와서 그분을 용기를 이렇게 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 분분합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사실은 헷갈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셔서 무엇보다도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듣지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심령으로 이미 우리는 교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태극기 집회가 어디에 가서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혹시나 우리가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법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오해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 후보님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빨개졌습니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두러 오리로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아스팔트에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는데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이라는 달을 거두었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6번 대통령 후보님 누구?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아까 배우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미용 대표가 자, 여러분. 귀여운 조원진이라고 새겨져 있는 아까 모자를 배우신 거. 쓰고 자, 시작! 올라왔네요. 1! 다시 시작! 4! 다 네, 이기고 쳐주세요. 진정한 대통령 되실 분이 누구십니까?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제가 TV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핵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의지로 통진당을 없애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북한 고립작전 시작했는데 종북 좌파들이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가져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목 놓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목 놓아 불러봅시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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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고, 더 이상 울지 말자고,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저는 오늘 대통령께 큰절 인사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다고 뇌물죄로 제3자 뇌물죄로 최소원과 경제공동체로 이렇게 엮으려고 했는데 5개월 동안 이영렬 특수본 박영수 특검 아무리 조사해도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또 체제전복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이 정말로 진실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엮어서 구속시킨 것은 좌파 정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좌파 정권, 종북 좌파 등에 고있는 문재인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이 역사의 죄를,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구속 기소시킨 이 역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금 몸무게가 엄청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검찰총장은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발표해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은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없으면은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분하셨으면은 아무도 면회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잘못된 검찰과 저 잘못된 이 대통령을 엮어놓은 놈들한테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제 여러분들 저를 TV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제 분명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주사파와 통진당 잔당들, 정교조, 민노총, 친북, 좌파단체들 에 의해서 역겨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아들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장숙 여사와 그 자식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 감옥에 넣어놓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을 억지로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난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총을 달라. 오늘은 좋은 짓 구호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구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문시울이 계속해서 곱게 물들어져 계십니다. 수천억 비자금 가지고 수백억 돈들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비 쓸 돈 없어서 삼성동 집한 거 아시죠?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삼성동 찾아뵙고 사죄 오신 그 다음날 말씀드렸어요. 이 거짓은 저 조은진이가 밝혀드릴 테니까 이겨나셔야 합니다.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절대 꺾이지 않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저들의 굴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박근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한 놈들, 또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갈고 준 배신자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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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대한 역사의 순간에, 이 중대한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태극기 밑으로, 태극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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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연호를 마음껏 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식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굶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버텨 주셔야지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찾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는 거짓에 굴종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탈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배신자 유승민하고 같이 하겠다고 단일화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서 조은진이는 빼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하고는 같이 정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이 배신자당하고 합치면은 한국당 또한 배신자당이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배신자하고 합치면은 홍준표 또한 배신자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울면서 그렇게 김무성 유승민한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달라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테니까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서 갈 꽂았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홍준표, 유승민 TV토론 나오고 언론방송 나오고 몇 개월 동안을 계속 해줬는데도 10% 안 나온다는 것은 벌써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보수우파들은 이제 누군가를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을 다시 되돌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내국동 집으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조작됐고 업무됐고 기획됐고 5개월간에 걸친 마녀사냥 편파방송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TV토론에서 일주일만 50대 50 공정방송 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되고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든 것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도전하는 자들한테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로서 지켜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게 된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종북 좌파들이 계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이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 보고는 울지 마시라고,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만큼은 우리 시큰 웁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만 없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안 되셨을 텐데, 이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밖에 두고는 좌파 정권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저들의 생각대로 좌파 정권 만들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여러분, 다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저 구치소를 향해서 제가 설창을 하면 잘 들으시고 힘차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조원진 후보가 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기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반드시 조원진 후보와 대국 국민들이 이겨서 반드시 명예회복시켜 통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돌아서 주실랍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에 오신 다음날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한국당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몇 사람이라도 선도로 대통령 뜻을 따라서 나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 혼자 나왔지만은 제가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투쟁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석방되시고 무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이 태극기의 투쟁은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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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권영애 장관님, 사모님이 직접 차 몰고 전국을 다 오세요. 우리 정미용 우리 대표님 전국에 다 와서 다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화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조원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제일 먼저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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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미꽃 다 가두셨죠? 지난 12월 초에 장미꽃
퍼포먼스를 했는데 오늘 조원진 후보님이 저 앞에 가서 장미꽃 퍼포먼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서 있게 따라가서 다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적극 석방하라!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다음 주제장은 안양역입니다. 안양역으로 다 모여주시고요. 안양역. 지금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보의 후보님은 안양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안양역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장은 안양역.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다음 주제 당선은 같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 안양 김경택에서 탈락하면 됩니다.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 날강도 새끼들아, 빨리 이 새끼들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희망의 시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바스티유 감옥 한번 해라. 안 하시잖아 이분은. 뭘요? 조원진의 전화드려도 닥친자 안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거고,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내보여. 안 하시잖아. 안 하는데.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가능성을 봐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겨울에 이걸 만들어야지. 가능성이 되게 해야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대협을 통해서 한 20년간 거의 학생운동이 대학가해를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랄지, 그다음에 판사랄지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혁명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0년이 지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전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가 기회가 되니까 이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핵심들 기획자들이 있죠.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서부터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살려줘. 뭐야 진짜 빨리 좀 와봐 정말.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득표율에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뭐 댓글 사건 뭐 또 각종 루머 조작 부정선거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대통령.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며 대북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법,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통진당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대한민국 전복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과 노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만 잡으면 되는 정치 권력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의 결과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도 아닌 파면이 됐다. 이건 영모다. 합법을 가장한 이 반란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인가? 2번 629페이지 70번 80.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아파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자이다. 그를 주목해보자.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관함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이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2005, 6년서부터서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에 준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군을 주의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가운데서 보복 응징 개념인 KMPR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1조 권면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에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원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겟 받은 게 타겟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그래 국민한테는 대기업이랑은 관계없다. 그럼 뒷구멍에서는 딴짓 다 했다는 거죠. 금선 내부를 샅샅이 뒤진다고는 하지만 축구장 30여 개 크기에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병헌은 갑자기 사라졌고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진실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좋은 말로니까 보이나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이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통진당 극성으로 빠져나갔자면 여기 연락책이나 이걸 꼭 싣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에요. 서민을 살리려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시위까지 했지. 이제 우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다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광활한 땅 아시아. 그 다채로운 문화들이 광주에 모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를 품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문법이라 불리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대중 공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수건 사업이든 아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 대통령은 세 줄을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작업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의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박근혜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단결로 승리하여 웃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국민공천제.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여야 모두가 비판했지만 김무성은 강행했다. 국민공천,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 자체의 어떤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 정권을 자기가 손아귀에 주물르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모한 작전이었고, 그것은 현 정부와 박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행위였었죠.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 공천제를 틀을 갖다가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공관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공천 룰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직원들한테까지도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직원들 2명이서 해가지고 그걸 실시로 보고를 하니까 새누리당은 김무성의 사당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하다못해 저희 안에서 회의가 되는 것이 생중계로 그 사람 귀에 보고가 되고, 금방 있었던 얘기가 5분 10분 뒤에면 김무성 의원한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했죠. 공천위는 오히려 전략공천을 문제 삼은 김무성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외부 공천위원들은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천위를 파행시켰습니다. 최공재 외부위원은 결국 공천 과정은 충돌과 파행으로 치닫고 내부 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간의 갈등은 극도로 고조됐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 그리고 각 위원들의 대치는 결국 김무성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형태였고, 비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배신은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극대화된다. 자세한 이유나 배경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랑 두 명이 최고위원인 김무성 의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자질증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 공천제를 확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관위가 하는 것이 하나는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우선 추천 지역이고, 또 하나는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공정하게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 공천에 불복하겠다. 그래, 물타기는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꼬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천 초반에만 해도 싸우고 난리를 칠 때만 해도 그래도 180석 이상, 과반 이상 확고하게 새누리당을 잡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국민공천이고 뭐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그림을 그려내고 박근혜 세력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자가, 자, 그 사람한테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깨야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새끼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최고위원한테. 그랬더니 최고위원한테 새끼 소리가 말이 되냐고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차라리 이번이 기회니까 김무성 내려갈 때 비상사태 걸어가지고 목소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공천을 내야 되는데 비상사태 선포하고 옥새 분실시고 내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원유철이 그냥 딴따라하면서 따라 내려간 거죠. 회 같이 먹고 올라오고 끝나버린 거 내려가는 순간. 그냥 그게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제 그 합의를 본다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짚어졌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가 여서야대를 넘어서 원내 제1당의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배신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외부 공관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이 섭외가 끝난 사람이고 친박이라고 불려있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끈앞풀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배신자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해요.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배신의 절정, 배신의 꽃, 새누리당의 김무성의 신의 한 수가 공천 파동이다. 이제 그들은 30번째 마지막 배신을 준비한다. 보수적 엘리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엘리트화 시키면서 메시지를 발설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여러 가지 추잡한 걸 많이 해요. 해왔어요. 뭐, 어떤 정치권에 거기서 뭘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폰서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부당하게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조선일보 송혜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 해양 측으로부터 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초호화 외유료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혜영 전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반면에 언론노조 쪽에서 있는 그 이념 편향적인 그 언론인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깨끗한데 반면에 그만큼 더 골수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들. 2014년도였나요? 그때는 KBS에서 그 광복 70년 그걸 할 때에 북한의 그 남침, 6.25 남침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그 미군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난히 강조를 하면서 인민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 학살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그 담당 PD 미제의 떨거지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당당하게 PD가 얘기한 거예요. 반론을. 박근혜 정권은 언론과 동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창출할 때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그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론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메이저들이 미래 권력과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창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지분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이 저렇게 안티에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원칙,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이게 사실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 JTBC는 확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알고 보니 결국 이거 빼면 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봉에 손석희가 나섰다. 지금 공기 주입 지점은 정확하게 잘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글쎄, 형식 아직도 뭔가 좀 민간 종사자가 잠깐만요.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네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쪽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은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다.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상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국회 권력은 당황했다. 모두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지금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바램과는 달리 블랙홀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통로가 나온 것이다. 지금 거짓말 안 하게 됐죠. 기억이 좋은 분들한테 들으세요.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그 후에도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 논란은 계속됐다. 뭔가 더 큰, 전혀 다른 블랙홀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 증거물.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위험을 견지해온 위정자들의 감추어진 민낯을 보았고 시민들은 벗겨진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첩보를 시작했고 쭉 이어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JTBC의 화면 조작을 잡은 겁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됐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랑 그 SNS만 보면은. 근데 지금 저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라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현이,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딱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충분히 걸어볼 수 있었다고 봐요. 저건 대남 공장 라인들과 이 통진당 단종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하태경은 청문회에서 큰 실수를 한다. 그것이 정말 실수였을까?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넣었죠. 당신이 분명히 입수 경위가 태블릿 PC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탄핵할 수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입수 경위가 완전 거짓말 되어놨다. 다시 그때는 국회 청문회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제 손 사장 다시 불러라. 와, 쌩 까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 야, 이게 그 하태경 의원이 탄핵 이틀 전에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JTBC가 그 쇼를 받아가지고 거짓 해명을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태블릿 PC 조작론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손석희 사장이 확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그걸 잠재워버렸다고. 그 거짓을 밝히는데 또 일주일 더 걸렸단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의 JTBC의 그 끈앞을 노릇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날 저는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태블릿 따위는 없었어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88정도 360정 넘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대신하라! 하태경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손석희는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며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퇴진하라! 그들은 세상을 착시에 빠지게 하려다가 혹 자신들이 착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은 대중들은 그렇게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되어갔다. 네, 이번 사건에는 그럼 언론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말려들었느냐. 아주 재밌는 흥미거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구중궁궐의 비사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흥미만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 사는 더군다나 미혼의 여성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한국 남성들의 아주 고약한 성적 관음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표창원의 무슨 누드 전시 같은 거로까지 연결이 되는 일련의 대중들의 아주 저열한 취미가 작동했어요. 근데 언론들이 그럼 그것 때문에 저렇게 미쳐 날뛰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식으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소수에 의해서 농단이 되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마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갑자기 정의의 사자가 되고 사회개혁 세력인 것처럼 비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신나게 말하자면 궁중비사를 확대 증폭 재생산하고 온갖 루머가 나왔잖아요. 뭐 정유라가 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와 박근혜는 경제적 동일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말을 빌리면 거대한 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무슨 투쟁인 것처럼, 또는 정의를 위한 무슨
십자군 전쟁인 것처럼 포장이 되었던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반정부를 넘어 반자유시장 경제적인 생각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광장은 끔찍한 야만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국민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든 JTBC 홍석현.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페이지 7번 624쪽 페이지 70번 북한이 2주 만에 또 난파 공작원 지령령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 방송이란 난해한 숫자를 보내서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에게 명령을 내리는 북한의 비밀 지령 방송을 말한다. 5, 60년대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많이 사용되다가 6.15 공동선언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3차례에 걸쳐 방송이 됐다. 이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다시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무엇을 지령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 난수 방송의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웬걸. 옛날에 뭐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 뭐 지금도 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뭐 회의를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그 존재를 인정했고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이 인정한 존재도 있다. 대한민국 조작이다. 이석기훈 석방하라. 그 1만 명 아니 3만 명만 감옥이랑 준비하면은 박근혜 없애버린다. 그랬잖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불의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중립의 원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정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경제 물론 헷갈리는 존재들도 있다.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격을 받던 대통령은 고민 끝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국회의 총리 추천. 하지만 야당은 그것마저 거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가짜 보수를 내걸고 김무성의 마지막 배신이 펼쳐졌고 그를 따르는 배신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런 보수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면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정당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른정당, 새로운 뭔가를 우파를 만드는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김무성의 존재는 삼김시대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삼김시대 이제 청산되어야 될 구 정치의 마지막 발악을 자기들은 바른정당이라고 좀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여성 모독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덩치밖에 아닌 거죠. 그 덩치. 배신자들의 공조로 13건이나 되는 탄핵 소추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즐거워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재물은 기업들이었다. 반자본주의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거리였다. 그 뒤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구태의연한 국회의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들어야 했다. 국민들이 우습죠. 예?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블랙리스트 자체는 문안보 리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좌파 단체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들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국정원에 대한 어떤 해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든지 아니면 광우편 선동이라든지 뭐 거기에 사드 배치 반대까지 이게 지금 정치꾼들인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인들인지 이제 그런 이 반국가 체제 단체들에게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 특히 이 통치권자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의 몫이고 당연한 어떤 의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과 영화사나 극단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두 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는데 왜 두 개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을까?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떴다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문화관광체육부를 거쳐 도종환 의원에게 흘러들어갔고 탄핵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외비 문건이에요.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 도정환 의원은 그 정교조 출신이었고요. 2001년에는 그 임수겸 씨랑 이제 방북한 어떤 전력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북 당시에 이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이 열렸던 그 개막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 정부에 나름대로 이게 불참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환호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좌파문화 권력에 대한 권력 확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권력에 대한 어떤 재창출 또한 유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문제로 첫 소송을 한 곳은 민예총사나 충북 지역 예술인들이었고
그곳은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였다.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충북 지역 예술인 5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주 문화예술인들은 충북을 시작으로 문화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챙기려는 문화인들과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방향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핵심이던 김기춘과 조윤선이었다.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허연주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통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부분을 잘 지켰다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준수했다고 전 비서실장과 이 문화부 장관을 구속을 했다. 뭐 그것이야말로 좀 이렇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그들의 다음 타깃은 정경련이었다. 빨리 답변해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이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건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하태경 역시 정경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사실은 전향이랑 100발 돌아선 거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믿었던 그 사상과 역사와 이걸 전부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엔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철학들 부정해야 되고 역사관을 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들도 다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향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하태경 씨나 이런 친구 같은, 저도 그 전에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는 불철저한 전향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또 하나는 권력력이었다. 결국 권력력이었고, 자기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대한 불철저한 그 검증들이 결국 이 시점쯤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거 아니냐. 하태경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탈북자 청년에 대한 욕설 파문이었는데 임수경은 그 자리에서 하태경을 변절자라고 욕했지만 하태경은 임수경을 감싸는 모양을 취했다. 왜 그랬을까? 하태경 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는 임수경 한번 풀어봐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또 총선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는데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서 임수경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임수경 사건 때, 백여세 변절자 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수경 씨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나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는 인터뷰를 그 자리를 못 가겠다 이렇게 돼서 하태경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태경 씨가 저한테 보좌관을 보냈어요.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보좌관을 보내서 조용히 우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녹취록을 달라 해서 복사본을 또 갔어요. 하태경 씨가. 이 둘은 동지였는데, 과거에 동지였는데 지금도 동지였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 뭐지? 이 둘이 적과 아군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우군이었다, 같은 편이었다. 그러면 이 편이 또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마귀들은
부역자들이 아닐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의 공식 하야 요구는 하태경을 비롯한 전향자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그들은 왜 누구보다 먼저 하야를 요구한 것일까? 아니, 그들은 과연 전향을 한 것일까? 그들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 그 활동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저주한 활동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잖아요. 난 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은 민주주의와 운동에 뭔가 기여한 양 착각을 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 629 7번 4번 87년 군사정권의 막이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한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6.29 선언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임되어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 안에서도.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도기가 된 것은 대학가에서 자기가 물론 그 중에는 그 운동을 안 했지만 그 주사파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야가 오늘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검은 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질 않나.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무엇보다도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이재용의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인민재판의 또 다른 모습일까? 이유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민중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무조건 대중이 원하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 사법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추 사유가 1세계 대통령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치는 무너졌고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그런 관념은 좀 버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날짜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최종 변론을 하실 수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웠다. 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론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중대한 위반이라는 헌법 정신을 결부하여 그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력적 다툼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한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일반 민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재판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의 본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호하는지 여부가 직결되는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배제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세 축으로 흘러가는 나라인데 국회 스스로가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속전속결로 치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 인해서 지금껏 국정공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는 절차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